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론의 목적은 감정을 움직여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감동받고 싶어 하죠.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통과 쾌락을 일으키는 기관의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죠. 감정을 느끼는 기관의 반응을 일으켜야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육체적인 쾌락과 고통은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쾌락과 고통은 선명하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고통과 구별하기 위해 정신적인 쾌락의 경우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정신적인 고통의 경우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쾌락을 느낀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러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일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적인 것에 대한 쾌락이나 고통과 쾌락이나 고통과 미적인 것에 대한 쾌락이나 고통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를 어느 정도 선명하게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궁금한 것을 알았을 때 느껴지는 쾌락, 또한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쾌락, 정신적 쾌락,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감정이라는 기관은 무형의 의식에서 나타나고 변하는 것이기에 육체와는 다르다 이 말이죠.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심동의 종류와 지출량에 따라 정신적인 것을 느끼는 기관 역시 분화 상태나 발전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멀리하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인간의 감정의 경우 분화되지 않은 기관에서 예술적인 것의 느낌과 지적인 것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분화되지 않은 기관에서 느낌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느낌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해지고 감정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느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는 감정이 분화하여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적인 것 역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감정 역시 다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감정기관을 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겠죠.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은 눈, 귀, 입, 코, 피부라는 신체의 일부가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미각적인 것과 후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에 대해서 육체는 즉각적으로 선명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육체적 고통이나 쾌락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육체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되게 싫다 그럴 수가 있죠. 어떤 말이 되게 싫다 이런 것은 육체적 어떤 고통과는 다른 거죠. 판단 작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정신적 고통이나 쾌락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쓰레기를 멀리서 보고 고통을 느낀다.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인간이라는 개체가 뚜렷한 형태를 지니기 이전에 무태극 상태에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뚜렷이 구별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눈, 귀, 입, 코, 피부라는 신체 기관은 무태극 속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며 눈, 귀, 코, 입이 처음부터 생물에게 있지 않았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태극 상태에서는 촉각 하나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발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다르게 감지해야 할 필요성에 촉각을 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눈, 귀, 코,
눈, 귀, 입, 코, 피부를 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인간의 형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분화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달라진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인간의 육체형은 개체로 분화되어 세상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지만 정신적인 것들은 무태의 상태에서 개체들을 생성시키며 일체를 이루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렇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팔이 3개이고 싶다 해서 3개일 수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의식은, 마음이 있는 의식은 어떠한 상태냐? 육체와 같은 상태가 아니다.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은 같다 하더라도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정의식이 끊임없이 분화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처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일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감정의 발전 정도에 따라 동일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느낄 수도 있고, 분화된 상태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을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개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 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또한 지적인 것과 미적인 것 역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경우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 반면에, 지적인 것과 미적인 것에 대한 사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의 분화와 발전이 이루어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간은 왜 미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죠. 진리와 진실을 찾기도 하고, 누구든 간에 어떤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성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성욕에 바탕한 미를, 성욕에 바탕하여 미를 찾기도 하죠. 여성은 멋진 남성을 찾고,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고, 그래요. 그런 것은 쉽게 발견되는 것이지요.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은 무질서한 듯하지만 질서가 있고, 불균칙하지만 규칙에 의한 지배를 받습니다. 불균형 속에서 균형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는 절대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자신이 이룩한 것을 인간을 매개로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절대자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추구한 것을 멀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뭔가요? 마음에 깃든 신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떠한 것에든 아름다움을 찾으려 한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발전하면 또 아닌 것에서 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진리와 진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절대자의 속성으로 이글스니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혼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백의 작용이 아니라 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술적인 욕구는 감동적인 것, 즉 미를 드러내거나 미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미를 드러낸다는 것은 감정 상태를 움직여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적 쾌락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 단순히 그립다라고 표현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지, 그 말 속에서 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보다 더 추상적인 것은 그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더라도 뭐 정의에 대한 그리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움, 신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그리움은 다양한 대상과 또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구조 속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결합시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연상작용을 유발하여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움을 느끼는 감정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겠죠.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했으니까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자. 특히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를 통해 살펴보는 게 기본이겠죠. 나중에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오야제 각주가 있죠. 참 대천산 도사를 못 만나고 200의 시죠. 대천산 도사를 못 만나고에 나와 있는 시죠. 200은 누군가요? 200 유명한 시인이죠. 고대 중국 당나라 시인이죠. 고대. 보겠습니다. 황운성변 오욕서. 황운성 변두리에 있는 까마귀들 보금자리를 찾고자 귀비아아 지상제 나라 돌아와 까까 나뭇가지 위에서 운다. 그래요. 어떤 처지를 이 까마귀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기중 지금 진천녀 배틀로 지금 비단을 짜는 진천의 아낙네. 벽사여연 격창어. 벽사 비단실이죠. 비단실은 연기 같구나. 진천에 사는 아낙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0이 그 진천에 사는 아낙네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가 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얘기하고 아낙네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비단실이 연기 같구나. 창 너머 소리인가 이물 소리인가 이 말이죠. 표현이 뛰어나죠. 비단실 연기 속에서 이물 소리를 발견하잖아요. 비단실 연기 속에서 연기를 떠올리고 시각적인 것에서 시각적인 것을 떠올리고 이물 소리 연기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물 소리를 떠올리는 거죠. 시각적인 것에서 청각적인 걸 찾고. 그래요. 제대로 된 시인이 되려면 이런 표현이 뛰어나야 되겠죠. 정사찬년 억원인. 잠깐만. 정사 그래. 배틀을 멈추고 한탄하며 멀리 있는 임을 그리네. 비단실을 보면서 임의 소리인가 이러면서. 독수고방 외로운 방에 홀로 머무니 루이오 눈물이 빗물 같구나. 비오도 눈물이 흐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황운성 변두리 까마귀들 보금자리 찾고자 나라 돌아와 까까까지 위에서 운다. 까마귀들 속에서 연인을 찾는 까마귀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요. 배틀로 비단짜는 진천의 아낙네. 비단실 연기 같구나. 창 너머 임의 소리인가. 까마귀 소리와 비단실을 보면서 임의 소리, 연기 같은 임의 소리를 그리워하죠. 임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겠죠. 배틀을 멈추고 한탄하며 멀리 있는 임을 그리네. 그래요.
외로운 방에 홀로 머무니 비 오듯 눈물 흐르네. 그래요. 그리움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예술적 욕구의 생성에는 다양한 혼들이 개입될 수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예술적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는 의지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 작품들 속에서 유콘, 지온, 이상국과의 혼이 발견되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상품을 제조할 때 형태나 색상에 대한 미적 개념이 결합되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들이 감정을 움직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죠. 기업은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잘 판매하기 위해서 미를 동원하죠.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상품의 형태와 색상에 대한 예술적 소환을 제공하는 인간의 형태를 지닌 여지에는 예술원과 유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옷에 이제 예술적 관념이 결합될 수 있죠. 이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혼의 작용 때문에 유콘이 예술과 결합된 경우겠죠.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지온이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는 예술원만 개입되는 게 아니다. 지온이 반드시 개입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조를 만들어내야 대상과 결합하는 일은 지온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온의 개입이라고 하면 예술적 소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지원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원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적 소산과 감정 상태를 결합하여 예술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요명의 형형신이나 보들레르의 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형형신에는 어떤 지적 관념이 간직되어 있죠. 신과 의식, 얼과 넉, 의식에 대한 어떤 지적 관념이 결합되어 있어요. 보들레르의 미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들레르의 미는 미에 대한 지적 관념과 감정 상태를 구조의 다양한 대상들을 결합해 만들어낸 예술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 필요 있겠죠. 미, 아름다움이란 뭘까? 나는 아름다워라. 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죠. 그 마음에 있는 신적인 것을 가리키겠죠. 아름다움을 찾는 혼, 그렇겠죠. 오, 더없는 인간들, 도루의 꿈처럼 저마다 거기서 상처 입었네 유방은. 그래요. 진료처럼 영원하고 말없는 사랑을 시에게 불어넣게 되어 있다. 서구 예술가들은 여성의 나체를 통해서 그래요. 미를 표현하려고 많이 하죠. 화가들 보면 여성의 나체를 가지고서 누드화가 유행하죠. 여성의 나체를 통해서 미를 표현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유방은 그냥 매력 정도가 되겠죠. 그래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스핑크스처럼 상공에 군림하네. 그래요. 순수한 예술혼이 되겠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찾고자 하는 백조의 순백에 백설이 마음을 결합하고 선을 흔들어 놓는 움직임을 싫어하면 나는 울지 않고 겪고 웃지도 않네. 우뚝 솟은 기념물에서 비른 듯한 내 당당한 태도 앞에서 시인들은 준엄한 연구로 그들의 세월을 탕진하리. 이 고분고분한 애인들을 흘리기 위해서 만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을 가졌네. 내 눈, 영혼의 강택을 지닌 커다란 내 눈을. 그래요. 보들레르는 미를 잊게 하고 미를 찾는 어떤 혼에 대해서 탐구했음을 알 수 있겠죠. 나름대로.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정의 움직임을 세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야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그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겠죠. 정신적인 고통이나 쾌락은. 이러한 연구는 자연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창조와 판멸 작용 및 마음의 구조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적인 것 역시 신적인 것과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기도 하니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혼합 형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원에는 주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형하고자 하는 이상국가의 혼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술적 소사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상국가의 혼 역시 예술적 소산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술은 다양한 혼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시가 있죠. 한국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시가 있겠지만, 뭐 이거를 쓰니는 예술 작품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뭐 이런저런 시를 많이 읽었음을 알 수 있어요. 동양시도 그렇고 서양시도 그렇고 한국시도 그렇고.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의 시죠. 보겠습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사회로 보면, 마당을 사회로 보면 눈은 뭐 사회 구성은 좀 되겠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는 것은 어떤 상징적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죠. 눈을 올레키자 이 말이죠. 기침을 해서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은.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을 가리라도 마음껏 뱉자. 눈을 일깨우자. 사회 구성원들 일깨우자. 뭐 대충 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물론 이 시를 사회 참여적 시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난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을 풀이하면 젊은 시는 사회 변화를 바라는 계몽과 내지 선동가가 되는 것이지만, 눈을 예술혼으로 풀이하면 젊은 시인은 예술혼으로 미를 드러내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는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하니까 어떤 대상과 결합하냐에 따라서 다른 뜻을 지니게 돼요. 하지만 예술혼과 미에 대한 깊이 연구한 흔적이 발견되는 시는 없고, 사회 참여와 관련된 시가 지나치게 많으니 김수영 시인 본인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깎여 시를 썼다고 보아야 합니다. 좀 그런 생각을 그런 의지로 썼겠죠. 시들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김수영 시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여 감상하는 독자가 김수영 시인의 의도대로 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를 보는 거죠. 기성육법 전설을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시라는 형식을 통했지만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동하는 벽보 같죠.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김수영 전집에 나오는 시죠. 위 시를 보면 예술작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상국가의 혼이 예술혼을 지배하여 예술혼이 이상국가의 혼에 봉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국가의 혼이 다루는 내용,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국가의 혼이 너무 지배하다 보면 그래요. 예술혼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예술작품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작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시는 예술작품의 다양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에는 장르를 읽게 하는 의지가 있는 법인데 이 의지에 어긋나면 나쁜 작품이 됩니다. 시를 읽게 하는 의지는 무엇일까? 짧은 스토리를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여 최대한 압축하여 표현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것이 시라는 장르를 읽게 하는 의지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며 김수영의 눈은 이러한 의지를 따랐기에 좋은 시가 되지만 같은 시에 있었지만 육법전서와 혁명은 이러한 의지를 어겼기에 나쁜 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의 형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시대마다 바뀌지만 시를 읽게 하는 의지는 무엇이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시의 의지다. 이것을 어긋나면 나쁜 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시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를 빼면 뭐가 될까요?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여 최대한 압축한다. 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그림이나 그래요. 조각 이런 게 되겠죠. 음악도 되겠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 그러니까 시적인 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시가 되고 시적인 것을 이제 그래요. 뭐 이렇게 풀어쓰고 비유와 상징을 해제하면 이제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산문이 되고 또 뭐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시적인 것을 그림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요? 예술 작품의 시작은 시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좋은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 어떤 장르를 다루든 간에 시적인 것을 잘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를 많이 읽어보고 이런 시 저런 시 시를 쓰는 연습을 해보면 그래요. 좋은 예술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식 원래 동일합니다. 예술작품에 구현된 형태를 지닌 의지는 모두 다르며 형태를 지닌 의지를 구성할 때 다양한 혼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의지는 창조와 파멸장과 결합하여 특수예술혼을 구성하게 되고 심동지출을 통해 방식과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가공한 뒤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작품의 진로로 사용하는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다룰 수도 있다. 사회적인 것이거든. 뭐 구름에 관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거든. 특별히 그러한 것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좋은 표현으로 감동을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술로는 대상에서 느낀 감정을 구조와 표현 방식을 결합하여 미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대상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선정되는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면 미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예술작품에서 즉 감동을 느끼게 하는 권한은 구조와 표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술혼의 순환 형태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데 예술적 감정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면 구체적 질을 지닌 예술적 욕구가 일어나고 형태를 지닌 의지가 일어나면 특수 예술혼이 생겨나고 혼이 특수 예술혼이 되겠죠. 심동이 일어나면 실현 방식과 대상을 찾고 활동을 하게 되겠죠. 예술 작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면 다시 혼으로 돌아온다. 이런 순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술혼 역시 순환 과정 속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미를 포착하고 드러내는 데 순환되는 것과 기존의 미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를 포착하여 실현 방식을 통해 작품화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예술혼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목적이 감정을 움직임으로써 정신적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타인의 감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술적 소산을 만드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감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작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정을 움직이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라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한 작품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감정 및 마음을 관찰해야 미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며 미의 본질을 알아야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형태 역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를 구현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 내용, 표현 방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으나 그래요. 일반성에 기초한 작품은 자신의 심동소산이 아닙니다.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데도 예술론이 개입하는 것은 맞겠으나 예술론의 작용보다는 지원의 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작품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작품들 연구해서 일반성만을 따서 일반성을 알아내서 그냥 비슷하게 쓴다. 그건 예술론이 개입한 전혀 개입 예술론보다는 지원이 개입한 거죠. 뭔가 찾고 구축하고 일반성을 알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원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야 일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보편적 미를 일정 부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성에 의존할 경우 운이 따를 경우 작품이 유행하여 큰 부를 획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미에 보편성이 간직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인 미를 발전시켜 감정을 움직이라는 혼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그래요. 개인적인 어떤 예술혼, 개인의 어떤 예술혼을 지을 수 있겠죠. 그 예술혼을 발전시켜서 일반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단실 연기,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관찰이죠. 근데 보편적인 어떤 그리움을 비단실 속에서 인물 소리를 발견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술론이 양적으로 변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술적 소산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구조나 내용, 표현 방식의 변화를 첨가하여 많은 예술적 소산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순환은 처음보다 쉬우며 세 번째 순환은 두 번째 순환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 과정 속에서 예술론이 약화되고 다른 온도의 개입이 강화되면 유사한 작품들만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운이 따를 경우 일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세상에서 잊혀진다고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예술혼이 우선에 있어야 된다. 다른 혼이 우선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형식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들과 결합해 보아야 하며 표현 방식 역시 다양하게 개발하여 예술적 소산을 만드는 데 색다른 표현 방식을 결합하는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가가 될 때 예술가에게 필요한 건 뭐 시적인 것이 필요하고 시적인 것을 아무리 잘 포착한다 해서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술가에게는 또 중요한 게 뭔가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화가 되려면 시적인 것을 그림으로 기막히게 표현해야지 훌륭한 화가 되겠죠. 음악가는 소리로 잘 표현해야 되고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소리로 잘 표현하려면 어떤가요? 기술 연마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